불법 사금융 피해에 대해 채무 계약이 전부 무효가 된다는 말이 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도의 핵심을 하나씩 뜯어보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해가 됩니다. 불법 추심은 이미 오래전부터 법으로 금지돼 있었지만 현실에서는 잘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수십만 원이나 수백만 원의 소액 대출로 시작했다가 연이율이 수백 %에서 수천 %까지 불어나며 원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갚고도 끝나지 않는 경우가 반복됐습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 전화와 문자, 메신저 협박이 이어졌고 결국 가족이나 지인에게까지 연락이 가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절차가 복잡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냥 참고 버티는 선택을 해왔습니다. 이런 구조를 바꾸기 위해 정부는 불법 사금융 피해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손질했습니다. 단순 상담이나 안내에 그치지 않고 불법 추심이 실제로 멈출 때까지 국가가 개입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강화됐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즉시 불법 추심 여부를 확인하고 경고 조치가 들어가며 문자나 전화뿐 아니라 메신저와 SNS를 통한 협박도 모두 불법 추심으로 보고 대응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점은 채무자 본인이 직접 대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전면에 나서서 불법 행위를 중단시키는 구조입니다. 특히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부 계약에 대해서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법적 판단을 정리해줍니다. 현행법상 연이율 20%를 넘는 이자 약정은 무효이며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는 반환 대상이 됩니다. 이 사실을 금융당국 명의의 확인서로 받아두면 해당 계약에서 법적으로 갚아야 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해집니다. 이 문서는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니라 실제 분쟁에서 효력을 갖는 공식 자료입니다. 그래서 채무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불법적인 이자와 불법 추심 권한이 무효화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채무자 대리인 제도입니다. 국가가 공공법률 지원 기관 소속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해 주고 그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모든 연락 창구가 됩니다. 이 순간부터 대부업자나 사채업자는 채무자 본인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낼 수 없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하는 행위도 불법이 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추가적인 행정 조치와 형사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더 이상 전화가 울릴까 봐 불안해할 필요 없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제도가 달라진 또 하나의 핵심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지원 횟수나 조건에 제한이 있어 다시 피해가 발생해도 재신청이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불법 추심이 다시 시작되면 번호가 바뀌거나 계정이 달라져도 다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이미 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불법 행위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반복적으로 개입하는 구조입니다. 신청 주체가 확대된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채무자 본인이 두려움이나 심리적 위축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 가족이나 지인 같은 관계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불법 사금융 피해자는 수치심과 공포 때문에 주변에 말도 못하고 혼자 버티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주변 사람이 대신 국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통계로 봐도 이 제도의 필요성은 분명합니다. 최근 한 해 동안 불법 사금융 관련 상담과 신청 건수는 1만 건을 훌쩍 넘었고 실제로 채무자 대리인 지원으로 이어진 사례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전화번호를 알 수 없는 메신저 기반 추심이 급증하면서 카카오톡이나 오픈 채팅을 통한 협박 피해가 크게 늘어난 것이 확인됐습니다. 제도 강화는 이런 현실적인 변화에 대응한 결과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효과는 더 분명합니다. 이미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았는데도 지연금이나 벌금 명목으로 추가 상환을 요구받으며 하루 수십 통의 전화를 받던 피해자가 국가 지원으로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한 뒤 모든 추심이 중단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미 빌린 금액의 몇 배를 갚았음에도 불법 고금리를 이유로 계속 요구를 받다가 법적 대응을 통해 초과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는 직접 사채업자와 마주할 필요가 없었고 모든 절차는 국가와 변호사가 대신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빚을 안 갚아도 된다거나 독촉이 전면 금지된다는 표현이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불법 사금융과 불법 추심의 영역 안에서는 국가가 계약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추심을 중단시키며 법적 대응까지 책임지겠다는 의미입니다. 채무 문제를 개인의 도덕성이나 책임 문제로만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명백한 불법 피해로 다루겠다는 정책 방향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금융 환경이 빠르게 변하면서 취약계층의 채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려는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청산형 채무 조정 제도 개편은 단순한 채무 감면을 넘어 오랜 시간 빚의 무게에 눌려 살아온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상환 능력이 사실상 없는 상태에 놓인 사람에게 최소한의 성실 상환만 요구하고 나머지 채무를 정리해주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기존에도 청산형 채무 조정 제도는 존재했지만 적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실제 혜택을 받은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과거 제도에서는 채무 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고령자, 중증 장애인처럼 사회적 취약 계층이 대상이었고 3년 동안 전체 채무의 약 5% 수준만 상환하면 나머지를 감면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원금 1,5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경우 약 75만 원을 3년에 걸쳐 나눠 갚으면 나머지 1,425만 원이 정리되는 구조였습니다. 제도 자체는 의미가 있었지만 현실과의 괴리가 컸습니다. 실제 채무자 상당수는 채무 규모가 2천만 원, 3천만 원, 많게는 4천만 원을 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제도가 존재해도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조차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채무 조정 대상 원금 한도를 1,5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존 대비 약 3.3배 확대된 규모입니다. 금융당국과 채무조정 관련 기관은 제도 개편을 마무리하고 약 7,000개에 이르는 금융회사와의 협약을 통해 과반 동의를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금융권 역시 포용금융 기조에 동참하는 분위기여서 제도 시행에는 큰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도가 확정될 경우 연간 약 5,000명 수준이던 수혜 인원은 앞으로 연간 2만 명 규모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누구나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확한 대상 요건이 존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 장애인, 고령자, 보훈 대상자, 가정 내 채무를 상속받은 미성년자 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이미 거쳤거나 장기간 연체로 인해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즉 상환 능력이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이번 제도의 주요 대상자는 50대에서 7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60대 이상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정 연령을 넘기면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고 질병이나 돌봄 비용 등으로 지출은 늘어나지만 과거에 발생한 채무는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20년 이상 전에 가족 보증이나 생계형 대출로 발생한 빚이 연체 이자를 더해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번 감면 대상 채무의 절반 가까이는 연체 기간이 20년에서 25년에 이르는 초장기 채무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를 안고 수십 년을 살아온 현실을 제도가 뒤늦게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편된 청산형 채무 조정 제도는 무조건적인 탕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성실 상환을 조건으로 합니다. 조정된 채무의 약 5%를 3년 동안 나누어 갚아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상환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대 한도인 5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 경우 총 250만 원을 3년에 걸쳐 상환하면 됩니다. 이를 연 단위로 나누면 1년에 약 80만 원 수준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나머지 4,750만 원은 전액 정리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평가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제도의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과거 자영업 실패로 5천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된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후 건강 악화로 경제 활동이 중단되었고 연체 기간은 12년 이상 지속되며 이자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채무 원금이 1,50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편 이후에는 3년 동안 총 250만 원만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가 정리됩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사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최소한의 출발선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 제도는 기존에 운영되던 장기 연체 채무 정리 제도와도 차이가 있습니다. 장기 연체 채무 정리는 7년 이상 연체된 채무를 매입해 바로 정리하는 방식이라면 청산형 채무 조정은 연체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도 취약 계층 요건을 충족하고 3년간 성실 상환을 한 경우에 채무를 정리해주는 방식입니다. 하나는 즉각적인 소각 구조이고 다른 하나는 일정 기간의 상환 후 소각 구조로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수많은 고령층과 취약 계층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십 년간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최소한의 부담만으로 채무를 정리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